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책 한 모금은 세종서적에서 출간한 리처드 템플러 지음, 이문이 옮김, 부모 잠언과 함께합니다. 이 책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 조언하며 다양한 예시를 통해 누구나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1장 이성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지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1장) 이성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지혜 11가지 원칙으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모로서 경계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 순간들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 98가지 원칙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이제 막 부모의 대열에 합류한 초보 부모 또는 난생 처음 부모가 될 순간을 기다리는 예비 부모인가? 그렇다면 나의 말에 겁먹지 마라. 나는 지금 화를 견디는 것이 부모의 주된 일이라거나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향후 18년을 냉정과 폭발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순간들은 다행스럽게도 극히 드물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부모가 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순간은 온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지혜로운 부모들조차 그러한 순간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이성을 잃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삶은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당신 자신과 이성적인 부모를 필요로 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이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당신을 차갑게 식혀줄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다. 1. 느긋해져라. 당신이 아는 최고의 부모는 누구인가? 어떤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행복과 자신감, 균형감을 심어줄지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가 최고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자녀의 감시견 역할과는 거리가 먼 부모들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 최고의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느긋함이다. 반면 최악의 부모들은 늘 전전긍긍한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해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지인 중에 청결과 정리정돈에 신경질적으로 집착하는 부부가 있다. 그 부부의 아이들은 반드시 신발을 깨끗이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는 그야말로 지옥을 겪게 된다. 신발이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 봐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집안을 조금이라도 어지르면 설사 나중에 깨끗이 정리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부는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른다. 강박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경쟁심이 심한 친구도 있다. 그 친구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나 게임에서조차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강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 또 어떤 친구는 아이가 무릎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생각해보라. 아마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부모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만나본 진짜 좋은 부모들은 아이라면 당연히 시끄럽고 어지르기 좋아하고 까불대고 싸우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흙을 뒤집어 쓰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대범하게 처리한다. 꼬마 악동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될 테니까.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키기 쉬워진다. 물론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의 수준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느긋해지기가 훨씬 힘들다. 갓난아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불편해하거나 아픈 데는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아이에게 옷을 돌려 입혔다거나 세수를 해주는 것을 한 번쯤 걸렀다거나 아이의 담요를 챙기지 않고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당장 어떤 큰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하루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 이런 여유를 부려본다면 더욱 멋지지 않겠는가? 소파 위에 두 다리를 척 늘어뜨리고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기분 좋게 말을 건네라. 뭐 별것 있나? 자식들이 다 건강히 살아있으니 이 정도면 잘해낸 것 아냐? 2.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당신의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어렸을 적에 당신의 부모가 그 어떤 흠이나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한치의 오류도 보이지 않는 교과서 같은 부모,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어머니였다면 어땠을 것 같은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신이 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아는가?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불평할 것들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비난할 어떤 대상이 필요하며 안타깝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들에게 무언가 불평하고 비난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불평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성격을 띠는 방식은 아니다. 터무니없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만한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통의 수준보다 약간 참을성이 부족한 다혈질적인 성격이거나 살짝 고압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또는 가벼운 결벽주의 성향이나 정리벽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결점이나 흠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들 한두 가지쯤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라거나 부모가 되는 훈련을 게을리해도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세운 부모로서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티끌만큼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존재이겠는가? 나라면 그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신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불평하고 비난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모가 완벽하면 그 완벽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불평하고 항의할 수 있다. 이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는 바랄 뿐이다. 훗날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 완벽하지 않은 부모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3. 만족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부모가 만족할 줄 아는 아이를 길러낸다.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는 아이를 느긋하고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행복해하고 느긋해할 필요가 있음이 당연하다. 성질을 내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의 죄의식을 유발하여 기분을 망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정반대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우고 누구나 저기압인 순간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진이 사나운 날처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경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쪽을 택했을 때보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 만약 어떤 선택을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선택하는 좋은 이유가 될 것이다. 나는 하루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정말 괴롭고 모유를 먹일 때 치솟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는 산모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는 것이 그 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길일 것이다. 물론 우유는 모유보다 불완전할지도 모르고 이상적인 세계라면 모유 수유가 훨씬 낫겠지만 지금 부모가 있는 곳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므로 이 한 가지쯤은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때로는 우유병을 물리는 것이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런 일이 전적으로 이해된다. 외국으로 갈 때는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즐길 생각이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즐겁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해외여행을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힘든 노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점검하고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므로 필요할 것 같은 모든 물건을 사서 나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들을 데리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기후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입맛까지 까다로워서 현지 음식은 먹으려고 하지 않는 등등의 이런 일들은 가족이 한데 모여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즐기기에 잘 맞지 않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굳이 해외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 가까운 국내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면 된다.
이국적인 모습은 없겠지만 대신 좀 더 마음 편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그것이 모두에게 낫지 않겠는가? 해외여행은 아이들이 더 자랐을 때 생각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기분 상태는 양육 전략이나 가정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인 당신의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마라. 당신이 좀 더 느긋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4.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다른 아빠들이 자녀와 몇 시간씩 함께 축구공을 차면서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마지못해 몇 분 놀아주고 금세 지쳐버리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것은 정말로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뒷마당 나무 위에 아이들을 위한 근사한 놀이집을 지어준 친구도 있었다. 또 파티 때마다 기대와 호기심을 한껏 돋우는 스릴 넘치는 보물찾기를 준비하던 엄마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집 아이와 같은 발레 학원을 다니던 한 아이의 엄마는 매주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늘 즐거운 얼굴이었다. 또 세상에 훌륭한 부모들이 왜 그리 많은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부모들은 잘하자 나는 그런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부모들은 서툴고 나만 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지만 실은 그 어떤 것 못지않게 대단한 일들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거의 공연 진행자에 가까울 정도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나는 아무리 긴 이야기라도 절대 지치지 않고 온갖 성대모사와 음향효과, 독백, 방백, 그 밖에 갖가지 기법들을 동원해가며 정말 즐기면서 몇 시간이고 들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놀이집 짓기나 축구놀이만큼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른다. 점점 드문 행사가 되기는 했지만 어쩌다 아이들과 축구공을 차고 놀 때면 지금 내가 이 일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확실히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일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로 살린다. 축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고 더 즐겁게 요리를 하며 시간을 나누면 된다. 혹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피아노 연습 과정을 지켜봐 줄 수도 있고 자동차 고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핵심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의 재능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괜한 열등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른 부모들 역시 모든 일에 다재다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혹시 다른 집의 부모를 보면서 속으로 슬며시 부러움이 고개를 들거든 그런 생각을 바로 멈추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재빨리 떠올려라. 5. 규칙은 때로 깰 수 있다. 부모가 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과 시스템, 절차, 방침들이 있음을 다들 알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다.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먹이지 마라. 너무 늦게 재우지 마라. TV 앞에 죽치고 앉아있게 하지 마라. 적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욕설을 금지하라. 등등. 반면에 우리는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란 거의 없다는 사실 역시 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된 하루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면 한 번쯤 피자나 치킨을 배달시켜 먹인다고 세상이 무너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규칙을 어길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철저히 고려하는 일이다. 아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라는 규칙을 생각해보자.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따라서 이 규칙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이와 부모 모두 많이 피곤해서 취침 전 목욕을 거르고 싶다면 목욕을 하루 걸은 결과가 과연 얼마나 나쁠 수 있겠는가? 기억하라. 지금 우리는 부모의 이성을 위한 지혜들을 알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스턴트 음식을 절대 먹이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다 이성적이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힘겨운 족쇄를 채운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로 스스로를 닥달하고 기운을 소진한다. 예전에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당일로 기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막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었고 큰 녀석은 2살 때였다. 그런데 기차역에 도착해서 보니 큰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고 기차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우리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차 여행을 포기할 것인가, 아이에게 맨발 여행을 감행시킬 것인가. 큰아이는 당연히 후자가 좋다고 했고 단호히 규칙을 거부하며 기차역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자 우리 부부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아이의 맨발 문제로 계속 애를 태울 것인가, 상황을 인정할 것인가. 모두 알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부부도 하루쯤 맨발 여행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고 바꿀 수 없는 문제로 계속 애를 태웠다면 우리와 아이의 하루를 망쳤을 것이다. 그렇게 그날은 우리 부부가 규칙 하나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날들 중에 하루였다. 6. 무엇이든지 다 시켜보겠다는 자세를 버려라. 당신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발레리나, 과학자, 축구선수, 바이올리니스트, 배우? 아이가 어릴 때는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운 법이므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과외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시켜봐서 최대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훗날 아이한테서 왜 일찍부터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는 자신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려면 당연히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월요일은 축구, 화요일은 연기, 수요일은 클라리넷,
클라리넷이 끝나면 수영, 목요일에는 발레, 금요일에는 체육, 주말에는 승마 등등 이 모두가 한 아이의 일정이 된다. 아이가 둘이나 셋이면 상황은 그야말로 숨가 빠질 것이다. 잠깐만 숨을 돌려보자. 지금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뒷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 시간은? 자신만의 놀이법을 배울 시간은? 만화책을 뒤적거리거나 하다못해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거닐면서 하늘의 구름들을 쳐다볼 시간은 있는가? 이런 일들 역시 커가는 아이들을 위한 필수 영양분인데 말이다. 삶이 오직 레슨과 연습, 과외로만 이어지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며칠만 혼자 알아서 생활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한적하고 아름다운 산이나 해변, 시골의 어느 들판으로 휴가를 떠난다면 그들은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른이 되면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그 여유를 즐길 능력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아이들의 모든 과외 활동을 금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도껏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레슨을 일주일에 2차례로 제한하고 아이에게 다른 2가지를 선택하게 하라. 부모인 당신이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좋아했다는 이유로 또는 매우 배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 중에 아이를 일주일 내내 레슨에 시달리게 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가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2가지 정도로 레슨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변장놀이나 퍼즐놀이, 지능놀이, 마술놀이를 즐기게 하거나 정원에서 벌레 찾기, 장난감 공룡들 줄 세우기, 동화책 읽기 등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다운 놀이들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7. 남들의 조언을 전부 따를 필요는 없다. 여성분들, 아이를 낳은 후 친정어머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가? 젖을 먹일 때는 10분에 한 번씩 트림을 시켜라. 시어머니는 사내 아이는 아랫도리를 벗겨서 키우라고 하고 시누이는 잠자리 문제로, 친구는 이유식 문제로, 이웃집 여자는 대소변 가리는 문제로 그 끊임없는 조언의 밀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밀려드는 조언의 양도 가공할 수준이지만 18년 뒤에도 그 밀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요즘 같은 때 대학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야? 시간 낭비야. 그냥 취직이나 하라고 해. 성인이 다 된 자식을 아직도 집에 붙들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30이 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절대 차를 사주면 안 돼. 직접 돈을 벌어서 사라고 해야지. 우리 애들은 다 그랬어. 라는 말들이 끝이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귀 기울여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다. 물론 배우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허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앞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라.
부모로서 당신은 냉철함과 이성을 견지해야 하는 사람임을. 남들의 조언을 절대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하며 그중 일부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의 말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접근법, 방법, 지식, 테크닉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르고 부모들 역시 다르다. 따라서 남들의 조언이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이웃집의 한 엄마가 수유와 낮잠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할지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의견은 무르나 많아였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엄마는 매우 정확하고 규칙적이며 계획적인 사람으로 무엇이든 조금만 빗나가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유형인 반면 나는 훨씬 더 느긋한 성격이라 아이들이 피곤할 때 자고 배고플 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부모는 남들이 어떤 조언을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자신 있게 사양할 줄 안다. 남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되 반드시 당신만의 여과장치를 통해 잘 걸러내기를 바란다. 조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중하고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라. 고마워요. 명심할게요. 8.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게 금지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죽음, 약물, 은밀한 쾌락들, 혹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금기시되는 바로 이런 생각? 가끔은 인생에서 아이들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말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인정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 일이다. 자기 비판적인 발언으로 농담처럼 흘릴 수는 있어도 진지하게 고백하며 그런 심정을 드러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로는 자식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임무는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마땅한 법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달에 걸쳐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졸라도 너그러운 미소로 응해야 하고 귀가 따갑도록 고함을 질러대며 망아지처럼 뛰어다녀도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아야 하며 재미없는 농담을 귀가 닳도록 되풀이해도 함께 웃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임무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짜증을 느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식만이 신경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며 그런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신경을 거스르는 타고난 재주를 지녔다. 그 기술은 거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휘된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부모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줄 때까지 부모의 신경을 파고들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사사건건 부모의 신경을 건드린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그 사실을 알 때 부모는 가장 큰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 예를 들어 전니 때문에 꼬박 사흘밤을 새우며 보채는 아이를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속으로는
제발 그만 입을 다물고 잠을 좀 자주었으면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즉, 때로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하루에 수십 차례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럴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당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며 당신 역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으니 알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는 만큼 부모 역시 그에 못지않게 자녀들의 신경을 자극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져주어야 한다. 9. 아이를 피해 잠시 숨어도 괜찮다. 앞서 말했듯이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잠시 자리를 피해 숨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벽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이가 방을 나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곤 한다. 그 심정을 알 것이다. 당신에게 아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다 잃을 거야. 천만에 내가 다 잃을 거다. 라는 고함도 들려온다. 아이가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당신인 것은 분명한데 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억울해할 만한 일인가? 이때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내가 보기에 그 답은 명백하다. 잠시 몸을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는 거의 백발백중 스스로 상황을 종료시킬 것이다. 많은 육아서를 보면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는 타임아웃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아이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꽤 좋은 편이다. 그런데 왜 이 같은 휴식 시간을 아이들만 독차지해야 하는가? 부모들도 마땅히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에게 잠시 휴식을 허락해도 좋다. 즉, 숨는 방법을 비롯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아이에게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 친구는 수년 전 내 첫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자신의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실망스러워서 때때로 폭언을 퍼붓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사실에 다소 걱정스러워진 나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그 친구가 말하길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노라고 했다. 그것은 위험 요인들이 없는 거실 한가운데 아이를 눕혀놓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가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었다. 왜 그렇게 많은 부모가 폭발 지점까지 이르러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사실 그럴 때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일 뿐이며 때로는 아이들을 피해 잠시 숨을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그래야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와서 더 나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0. 부모도 사람이다. 아이들 없이 외식을 한 때가 언제였는가?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한 때는? 술을 마셨을 때는? 자동차 엔진을 손보거나 정원에서 분갈이를 한 때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즐기곤 했던 행복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는가? 부디 그때가 아주 오래전의 과거가 아니기를. 만약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된다면 부모로서 사는 일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언제 스위치를 꺼야 하는지 안다. 물론 비상등 스위치는 켜놓고 늘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대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휴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명심하라. 이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 사실 자체로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된다. 그 부담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부모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아이에게 지우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달은 이 법칙을 지키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일찍부터 이것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독립된 삶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자신들만의 독립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꼭꼭 닫아걸고 오로지 육아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끌고 간다면 몇 년 뒤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주위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지난 수년간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계없는 일에도 늘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1년에 한 번 자신만의 휴가를 떠나고 또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를 치거나 혹은 요트를 타고 스포츠 관람, 4월의 파리 여행,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삶의 숨구멍이 될 만한 활동을 즐긴다. 당연히 이렇게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교 모임이나 여가 활동은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일 좋아했던 일들 가운데 일부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당신의 곁을 떠난 뒤에도 당신 자신의 삶과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11.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것이다. 문제는 실천하는 데 있다. 많은 부부가 이 말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으며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당신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육아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원칙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결국 당신의 인생이 하찮아질 것이다. 당신은 아이를 낳을 만큼 그 혹은 그녀를 사랑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자식이 태어난 뒤에도 배우자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이보다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덜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우자는 당신이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 아이가 생기면 처음보다
부부관계에 더 큰 변화가 생길 테지만 20년 뒤에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두 사람만 남는다. 그때 배우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자식이 떠난 뒤에 당신은 좌표를 잃게 될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떠나지 않더라도 독립은 그 자체로 충분히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것이며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될 것이다. 방법은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에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만의 외출을 계획하라.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 다른 집 부모들과 돌아가며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방법을 모색하라. 간단히 산책을 나가도 좋고 동네의 카페에서 간식을 즐겨도 좋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다만 예전에 즐겼던 둘만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령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을 맡기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되 아이들에 대해 지루하게 늘어놓지 말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 다음 문제는 부부의 성생활이다.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욕구도 없고 바로 옆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황홀경을 맛보기란 사실 무리한 희망사항일 수 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분위기 좋은 식사나 영화를 즐긴 뒤 서로에게 로맨틱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특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명 기쁨을 맛볼 것이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라.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게다가 아이들은 조금씩 커가게 마련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에 다시 뜨거운 불길이 훨훨 타오를지 어찌 알겠는가.